선생님, 어떻게 경영학을 공부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하면요, 저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공부해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경영 전문 강사 조여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요, 우리 경영학과 정석 커리큘럼 2탄으로요, 제가 1탄에서 설명드렸던 경영학의 8대 과목들이 왜 1번부터 8번까지 그 순서대로 우리가 공부를,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쌤이 강의 형식으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요 커리큘럼 잘 공부해 두시면요, 여러분들 4년 동안 경영학과에서 A+ 뿐만 아니라 졸업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 아주 멋진 곳에 취업까지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경영학과 정석 커리큘럼 8대 과목이 왜 그렇게 구성되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고! 우선 우리가 기업의 경영활동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요, 왜 이 경영학의 8대 주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 과목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잠시 후에 기업의 경영활동과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경영활동을 보기 전에 경영학의 8대 주제, 과목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첫 번째, 경영학의 첫 번째 주제, 첫 번째 과목이 뭐냐? 바로 회계학입니다. 회계학. 그 다음 두 번째 뭐가 있냐? 기업 재무관리가 있고요. 세 번째는요, 기업 경영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뭐가 있냐? 생산 운영 관리가 있고요. 다섯 번째 마케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보시면 인사 노무 관리가 있고요. 일곱 번째 경영 조직론, 마지막으로 경영학 일반 주제, 즉 기타 주제가 있습니다. 이 경영학 기타 주제에는 뭐 상법, 세법 혹은 경영 정보 시스템, MIS 같은 이런 것들이 경영 기타 주제에 해당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들 지금 제가 무작위로 8개의 이러한 주제, 과목을 적은 것처럼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잠시 후에 왜 1번부터 8번까지 이 순서대로 적혀 있는지를 기업의 경영 활동으로 여러분들 연결해서 보시면 아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업이라는 곳은요,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기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1년에 어떤 기업의 경영 활동을 진행해 갈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기업에서요,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뽑으라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뽑으실 것 같아요? 나? 내가 항상 중요하니까? 그렇죠. 늘 언제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물론 좋습니다. 네, 좋아요. 그런데 제가 삼성이라는 회사를 한번 다녀보니까요, 혹은 삼성이 아니라도 좋아요. 다른 어떤 기업을 다녀도요, 제가 회사를 다녀보니까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요, 저는 이 두 사람을 뽑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누구냐? 바로 그 기업의 우리 사장님, 그렇죠, 전문 경영인이라고 불리는 바로 CEO가 있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은 말 그대로 우리 조직의 말 그대로 우두머리죠. 이 사람이 우리 배로 치면 선장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 CEO는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요, 두 번째,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개인적이 아니라 아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요, 이 기업의 최고 경영자가 아주 중요하다면요, 이 사람 못지않게 중요한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우리가 흔히 CFO라고 하는 바로 최고 재무 담당자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뽑으라면 바로 CEO와 그 최고 재무 담당자라고 불리는 CFO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실무에 가보시면요, 우리가 최고 경영자 CEO가 되기 바로 전 단계의 보직을 뭐라고 생각하냐? 거의 다 CFO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CFO는요, 기업의 말 그대로 살림살이를 하시는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기업의 자금을 어떻게 끌어오고 어떻게 자금을 활용할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바로 CFO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직장이라는 곳에 들어가시거나 혹은 지금 직장인이시라면요, 바로 회사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를 발휘하는 그런 부서가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재무와 관련된, 회계와 관련된 부서들은 굉장히 힘이 있어요. 왜? 바로 돈을 만지니까. 그래요. 뭐니 해도 우리 뭡니까? 머니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CFO는요, 이 CEO 바로 전 단계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 회사의 자금의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러면요, 한번 볼게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CEO와 CFO가 회사에 어디에 위치합니까? 라고 하면요. 그 두 사람은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두 사람의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요. 자, 회사에 저는 여기 가운데에 위치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래야 전체를 다 바라볼 수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기업이 1년 동안 어떠한 경영 활동을 하는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텐데, 그 전에 지금 아마 재시생이 아니라 초시생인 분들은요, 아마 우리 경영학 개론에서 회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주 잠깐만 회계에 대해서 요 그림이 뭘 의미하는지를 잠깐만 설명하도록 할게요. 잠깐 볼게요. 여러분, 지금 여기 적혀 있는 이 그림은 뭐냐면요, 우리 회계에서 재무상태표라고 불리는 겁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재무상태표. 딱 들어보니까 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 기업의 재무 상태를 알려주는 그러한 그림, 표예요. 그러면요, 잘 보세요. 이 재무 상태표는요,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T자를 그렸을 때 왼쪽 부분과 오른쪽 부분으로 나뉘고 있네요. 맞습니까? 우리가 여기에 왼쪽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요, 그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왼쪽 부분을요, 회계에서는 자산이라고 그래요. 자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그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은 뭐냐? 자, 오른쪽은 지금 보시면 제가 다시 두 개로 나눠놨어요. 왜 그러냐? 자, 기업이 이러한 자산을 사기 위해서는요, 어디에선가 자금을 조달해 와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오냐? 바로 자금의 조달의 상태를 보여주는 게 오른쪽인데요. 그걸 어떻게 하냐? 부채, 남의 돈으로 빌려올 수도 있고요. 자본, 내 돈으로 이렇게 자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제가 손쉽게 하나의 예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쌤이 얼마 전에 집을 하나 샀어요. 네, 집을 하나 샀는데 얼마 주고 샀냐? 제가 10억을 주고 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10억을 주고 샀어요. 10억을요. 제가 집을 10억을 주고 제가 집을 하나 장만을 했는데요. 그 집을 제가 살 때 제가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왔냐면요, 이렇게 조달해 왔어요. 은행에서 빌려온 돈 3억과 그리고 쌤이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7억이라는 돈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제가 집을 샀어요. 맞습니까? 결국 이 표가 보여주는 게 이거네요. 현재 내가 갖고 있는 자산은요, 내가 이 자산을 사기 위해서, 이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가져왔나? 그래요. 남의 돈 3억과 내 돈 7억으로 가져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여기서 아주 너무나 당연하게 어떤 게 나오냐? 이런 게 하나 나옵니다. 자산은요, 당연히 뭡니까? 부채와 남의 돈과 그리고 내 돈, 자본을 합한 금액이 될 겁니다. 이건 너무 당연하죠. 맞습니까? 내가 아파트 10억 주고 살 때 남의 돈 3억과 내 돈 7억으로 샀으니까 당연히 이거 두 개 다 하면 이게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자산은요,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말 그대로 고유의 자산을 의미합니다. 아까 쌤이 이야기했을 때는 쌤이 지금 현재 사는 집이 바로 쌤의 자산이에요. 그런데 쌤이 예를 들어서 집을 사가지고 친구들을 초대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친구들이, 야, 여원아, 너 성공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집을 샀냐? 정말 좋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때 제가 뭐라 그러냐? 이런 이야기를 하진 않을 겁니다. 뭐예요? 얘들아, 여기서 지금 집이 3개인데, 집에 방이 3개인데, 이 중에 방이 2개는 내 건데, 하나는 국민은행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말 그대로 내 자산은 그냥 그 자산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회사가 갖고 있는 자산은 10억이라는 그대로 나타나게 돼요. 단지 그걸 사기 위해서 자금을 어떻게 가져왔냐? 그래요. 남의 돈 3억과 내 돈 7억으로 샀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당연하게 내 자산은 부채와 자본을 2개 더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재무상태표 지금 보는 방법을 아주 간략하게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자, 요걸 안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업의 경영 활동을 출발해 볼게요. 한번 볼게요. 자, 잠시만요. 자, 요 부분을 잠깐만 좀 지우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진행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그러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에 가장 중요한 두 사람, CEO와 CFO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사람이 어디에 위치한다? 바로 중간에 위치합니다. 왜? 그래야 우리 회사의 전체를 아우를 수 있으니까. 맞습니까? 그러면요, 여기에서 쌤은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에서 CEO와 CFO는 여기 가운데 있는데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누가 서열상 위에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 최고 경영자 CEO가 위에 있고, 그 다음 그 밑에가 CFO일 거예요. 그러면 그걸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위쪽에 CEO가 여기 있고요. 아래쪽에 CFO
CFO가 있을 겁니다. 최고 경영자와 최고 재무 담당자가 이렇게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보세요. 자, 제가 2019년 1월 1일 날 어떤 기업이 이제 경영활동을 시작하려고 출발하려고 합니다. 자, 이제 출발하려고 해요. 그러면요, 그 회사의 가장 중요한 두 사람, CEO와 CFO가 여기 가운데 딱 위치해 있는 상태예요. 자, 이제 이 기업이 경영활동을 출발합니다. 잘 보세요. 어떻게 하는지. 우선 어떤 기업이요, 당연히 어떤 사업에 진출하거나 투자를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요게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럼 이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경영활동을 시작하려고 할 때는요,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은 뭐냐? 그래요. 요거 어떻게 확보하는지, 요 돈을 어떻게 조달해오는지, 요게 가장 핵심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자본 조달이 가장 중요할 거예요. 그럼 자본 조달을 누가 하냐? 그게 바로 최고 재무 담당자 CFO가 하는 일이에요. 이 사람은요, 어떻게 돈을 조달할지를 맨날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CFO가 연초에 우리 회사가 어떤 사업에 투자하기 위해서 자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어떻게 가져오면요, 가장 효율적으로, 이게 경영학적으로는 효율적이란데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 회사 자금을 어떻게 조달해 올 때 그 자금 비용을 가장 싸게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걸 연구하는 사람이 그게 CFO예요. 그러면 CFO는요, 밥만 먹고 그 생각만 하는 거죠. 우리 회사에 돈을, 남의 돈과 내 돈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해서 내가 자금을 조달해 올 수 있을 텐데, 근데 그 비율을 어떻게 가져갈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빌려오는 이자율이 싸요. 그럼 이자가 싼 은행에서 좀 많이 빌려오는 거고, 예를 들어서 이자가 비싸요. 그럼 차라리 내 돈을 쓰는 게 낫겠다.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CFO는 바로 지금 부채와 자본의 이 비율을요, 어떤 식으로 가져올지, 이런 어떤 비율로 가져올 때 자금을 가장 싸게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다? 그게 바로 CFO입니다. 그래서 CFO의 연초에 이런 자금 조달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걸 우리는 자금 조달이라고 합니다. 그렇네요. 기업이 연초에는요, 자금 조달을 가장 먼저 시작하겠네요. 그럼 CFO가 이렇게 해서 자금을 싹 조달해 옵니다. 어떻게? CFO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어떻게 하면 저 자금을 가장 싸게 가져올 수 있을지,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CFO가 자기가 생각했을 때 가장 싼 비용으로 자금을 딱 조달해 오면요, CFO, 최고 재무 담당자의 역할은 여기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그럼 최고 재무 담당자는 이렇게 돈을 가져와서 이제 뭐 하냐? 이건 가지고, 예전에 쌤이 최고 재무 담당자가 이렇게 돈을 가져와서 그럼 이제 여기서 역할이 끝이니까 뭐 해요? 라고 했더니 한 친구가 이제 그걸로 비자금 조성해요. 그게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그 당시 한참 대기업들이 갑질이나 뭐 이런 회항 그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 그런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 하는데 그게 아니죠. CFO는 이렇게 자금을 가져와서 요 돈을 가지고 이제 자기 역할이 끝나면 요 돈을 어떻게 하냐? 그래요. 자기 위에 있는 누구? 사장님한테 이 돈을 전달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CFO가 자금을 딱 가져와서 이제 합니다. 사장님, 제가 정말 고심 끝에 남의 돈과 내 돈을 요 비율로 가져왔을 때 우리 회사가 가장 자금을 싸게 조달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금을 싸게 조달해 왔으니까 이제 제가 조달해 온 이 자금을 통해서 사장님께서 제가 드릴 테니까 이 돈으로 우리 회사가 앞으로 아주 미래가 밝게 혹은 성장 가능한 그런 사업에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그래서 CFO가 이렇게 자금을 사장님한테 전달해 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요 모여진 자금이 위쪽으로 이렇게 전달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사장님이 이제 어이쿠 하면서 이제 받겠죠. 그럼 이 자본을 이제 받아서 조달된 자금으로 사장님은 이제 뭘 하냐? 그렇습니다. 사장님은 말 그대로 배에서 선장님이세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뭘 해야 되냐? 자금을 조달해온 이 자금을 통해서요, 과연 우리 배가 이 망망대해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정말 밝은 미래가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지, 그걸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CEO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의 선장이 항상 중요한 거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최고 경영자는요, 조달된 자금으로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A라는 사업이랑 B라는 사업이랑 C라는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B라는 사업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럼 우리 회사는 앞으로 미래가 밝을 거라고 그렇게 나는 예상이 돼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바로 CEO가 그런 자신의 사고를 통해서 뭘 하게 되냐? 이제 투자하게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CEO는 뭐 하냐?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투자 의사 결정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요.
CEO가 우리는 B라는 사업에 한번 투자해보자. 그러면 남 믿고 한번 따라와봐라. 그러면 우리는 정말 우리 회사의 미래는 밝을 거다.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은 게 뭡니까? 그렇죠. 인센티브 많이 주는 거죠. 연말에 보너스 많이 주면 그게 미래가 최고로 밝은 거죠. 말 그대로 그런 것들을 결정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게 바로 최고 경영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제 CEO가 우리가 어떤 사업에 뛰어들어갈지 그런 큰 그림을 그려서 여기 결정을 내려요. 그럼 이제 뭐 하냐? 이제 밑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겠죠. 그러면 뭐예요? 그래, 우리가 B라는 사업에 투자하려면 일단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장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사겠죠. 그 다음 거기 그 땅 위에다가 공장을 지을 거예요. 공장을 짓고 나면 거기에서 우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기계 설비를 살 겁니다. 그 다음 또 뭐예요? 그 기계를 돌릴 사람들도 고용하겠죠. 말 그대로 이렇게 투자를 하게 되면요, 바로 여기에다가 땅도 사고, 그리고 또 뭡니까? 기계 설비도 구입하고, 그리고 공장도 짓게 되겠네요. 이런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러면요. 그러면 자, 이제 땅도 샀고 기계도 샀고 공장도 지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고용했어요. 그럼 이제 뭐 하냐? 이제 여기에서 공장에서 뭐 해야 돼요? 그 회사의 고유의 제품, 그걸 생산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공장에서 뭘 하게 되냐? 여기에서 이제 생산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공장을 운영하는 그런 것들을 필요하겠죠. 생산과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생산, 운영, 관리.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겁니다. 이게 뭐냐? 이제 세 번째로 이런 행동을 하게 될 거예요. 생산, 운영, 관리. 됐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해서 기업이 제품을 생산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요, 이 생산의 끝에 뭐가 나오냐? 그렇습니다. 그 기업의 고유의 제품이 생산될 거예요. 이렇게 운영해서 그 기업의 고유의 제품이 생산될 겁니다. 이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고라고 하는 거죠. 재고. 제품이 이렇게 생산이 될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생산 끝에 제품이 나오면요, 이 제품을 창고에 쌓아만 두냐? 아니죠. 이 제품을 이제 시장에다가 판매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이 제품을 이제, 자, 요 제품을 이제 어떻게 하냐? 그렇습니다. 시장에다 이제 뭐 할 거냐? 판매해야 될 겁니다. 판매. 시장에다 판매하게 되겠죠. 요게 네 번째 기업이 순차적으로 하는 행동이 되겠네요. 자, 기업이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업이 이제 돈을 벌어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돈을 벌어들이는 게 이제 어디에 나오냐? 바로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라 그래서 회계에서 포괄손익계산서라는 건데, 자, 뭐냐? 이건 간단합니다. 뭐예요? 기업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뭔가 제품을 판매했을 때 그 판매를 통해서 기업이 얼마만큼 벌어들였는지 바로 경영의 성과를 알려주는 게 바로 포괄손익계산서, 인컴 스테이트먼트예요. 아시겠습니까? 별거 아니에요, 이거는. 자,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 이 기업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판매 이후에 얼마만큼 소득을 벌어들였는지 그런 것들을 쭉 알려줍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업이요, 삼성전자라고 한번 해봅시다. 삼성전자. 그럼 여러분, 삼성전자에서 갤럭시 스마트폰을 만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갤럭시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100만 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그 100만 원을 시장에서 10대를 판매했어요. 그럼 총 얼마예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나올 겁니다. 맞습니까? 바로 우리가 한 대당 가격에서 총 판매한 개수를 곱한 거, 이걸 뭐라 그러냐? 그 기업의 매출액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가장 첫 번째 출발점이 뭐냐? 매출액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게 10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1000만 원. 1000만 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총 10대 핸드폰을 팔아서 1000만 원이 딱 들어오면요, 요 돈이 다 내 돈이냐? 아니죠. 그 제품 만드는데 들어간 뭡니까? 원가가 있잖아요. 그렇죠. 삼성전자 스마트폰은 최종 제품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배터리 혹은 램, 디스플레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뭐냐?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원가가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요 최종 제품의 매출액이 나오기 위해서는 그 중간에 매출 원가라는 게 사용된 금액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매출 원가예요. 요걸 예를 들어서 쌤이 한 500만 원이라고 해보죠. 500만 원. 자, 이렇게 하면 1000만 원에서 500만 원 빼면 500만 원 남죠. 근데 이렇다고 해서 다 내 돈이냐? 그것도 아직 아니에요. 네, 왜? 저렇게 해서 500만 원 나오는데, 자, 삼성전자 스마트폰 팔 때 만들어 놓고 그냥 올려놓으면 다 팔려요? 아니죠. 이걸 뭐 해야 돼요? 마케팅도 해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또 공장에서 실제 판매 부스까지 이동도 시켜야 될 거고 여러 가지가 비용이 들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 이런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요, 판매하고 제품을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라 그래서 판매 관리비라 그러는데, 이걸 줄여서 뭐라 그러냐? 판관비라고 합니다. 그럼 이 판관비가 예를 들어서 판매 관리비가 쌤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정도 들어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삼성전자 스마트폰을 10대 팔아서 1,000만 원의 매출액이 나왔는데 그 제품의 원가가 500원이고 그리고 500만 원이고 거기에 판매 관리비가 100만 원 들어가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 400만 원이 나오게 되네요. 우리가 이렇게 해서 나오는 금액을 뭐라 그러냐? 그래요.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이익이라 그래서 우리는 영업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오늘은 우리가 OT 시간이라서 쌤이 여기에서 영업이익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설명하지 않을게요. 그렇지만 다음번에 우리가 1차 시험을 할 때 경영학 개론에 들어가면요. 회계 파트에서는요. 영업이익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라는 거 그때 가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어쨌든 이렇게 영업을 통해서 우리는 영업이익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영업이익이 딱 나오면 이제 이게 전부 다 삼성전자 거냐? 그렇지 않아요. 왜냐? 우리 삼성전자가요. 이렇게 땅 사고 기계 사고 공장 짓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투자를 하는데 자기들 돈만 가지고 했습니까? 아니죠. 여기 보시면 우리가 이런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금 조달을 남의 돈과 내 돈으로 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돈을 빌려왔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남의 돈에 대한 대가가 뭐냐? 첫 번째 이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채 남의 돈에 빌린 거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뭘 지불해야 되냐? 이자라는 걸 지불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영업이익에서 이자 비용을 빼면요.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게 또 삼성전자 거냐?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남의 돈 빌려왔죠. 그럼 다 이제 내 돈이네? 아닙니다. 여기 중간에 지금 제가 줄 하나 그어놓은데 여기에 항상 전면에 드러나진 않아요. 그런데 살짝 뒤에 숨어서 이렇게 기업이나 사람들이 하는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 정부입니다. 그래요. 삼성전자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때 뭐예요? 혹시 외적이 쳐들어올까봐 국방 서비스도 해주고 취한 서비스도 해주고요. 그리고 유통을 할 때 잘 갈 수 있도록 도로도 놔주고 항만도 건설해주는 거 다 누가 합니까? 그래요. 정부예요. 정부가 여기에 이만큼 투자를 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법인세예요. 법인세. 국가가 받고자 하는 바로 이익. 그게 바로 법인세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여기 부채에 해당되는 게 이자 비용. 여기 가운데 숨어있는 정부가 가져가는 게 법인세가 되는 겁니다. 그럼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에서 법인세를 빼면 그 다음 바로 그래요. 내 돈에 대한 이익. 그게 바로 당기 순이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회계에서 당기라는 건 그 해, 그 년, 바로 지금 연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도에 드디어 우리 회사의 순이익이 이렇게 나오게 되네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게 바로 당기 순이익입니다. 그럼 이거 누구 거예요? 그래요. 이제 내 돈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기 순이익이 어디에 싹 흘러 들어가냐? 그렇습니다. 내 돈이니까 이 당기 순이익이 싹 이렇게 흘러 들어가겠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 자본에 흘러 들어가서 자본에 내 돈의 이 전체 크기를 키워줄 겁니다. 이렇게 키워줄 거예요. 됐습니까? 그런데 쌤이 아까 서두에 그 이야기를 했네요. 뭡니까? 기업의 자산은요, 남의 돈과 내 돈으로 빌려온 거, 요 자금 조달이 요게 똑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다 같이 한번 쌤 다시 적어볼게요. 자, 보세요. 여기도 자산은 뭐가 된다? 그래요.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의 돈을 빌려온 건 일정하다라고 가정을 하면요. 잘 보세요. 자본, 내 돈이 지금 당기순이익 때문에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자본을 어떻게 하냐? 자, 보세요. 당기순이익이 이렇게 흘러들어와서 내 돈, 자본의 크기를 증가시켰습니다. 그러면 우리 수학 잠깐. 여러분은 물론 수학 싫어하시긴 하겠지만 이런 더하기 빼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부채가 일정하다라면요. 내 돈 자본이 커지면 당연히 자산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커질 거예요. 여기도 커질 거예요. 그래서 자본이 커지면요. 자산도 함께 커질 겁니다. 자산이 커진다. 그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이 커진다는 건 전체 기업의 가치가 성장하는 게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니까 지금 쭉 1년의 과정을 좀 봤는데요. 어때요? 그래요. 혹시 지금 아마 직장인분께서 제 지금 수업을 OT 강의를 들으신다면 그렇지 진짜 회사는 이렇게 흘러가지 아실 겁니다. 혹은 직장을 다니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해도 지금 제가 설명드린 거 쭉 들어보면 그렇겠네. 정말 기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렇게 경영활동을 하겠네 라고 여러분들 생각이 드실 겁니다. 맞습니까? 충분히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고 감을 잡을 수 있는 내용이에요. 됐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볼게요. 기업은 잠깐만 여기서 이제 쌤이 요걸 하나 도출해 볼게요. 여러분 기업이 왜 존재하나요? 기업은 왜 존재하고 기업의 존재 목적 혹은 기업의 목표는 뭘까요? 다양한 어떤 뭡니까 대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영학적으로는요. 기업은 왜 존재하고 기업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이유기를 듭니다. 자, 한번 적어볼게요, 쌤이. 여기 조금 판서가 원래 여기 위쪽에 좀 적으면 좋을 것 같은데 위쪽에 여러분들 지금 보이시나요? 여기 보이세요? 그러면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기업의 목표는요. 자, 기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경영학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다양한 사람들이 기업의 존재 이유와 기업의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경영학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기업의 목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기업의 목표는요. 이윤 극대화가 있습니다. 이윤 극대화. 그 다음 기업의 또 두 번째 목표는 뭐냐면요. 바로 주주가치 극대화가 있습니다. 주주가치 극대화. 그 다음 기업의 세 번째 목적은 뭐냐면요. 바로 기업가치 극대화라는 게 있어요. 기업가치 극대화. 기업이 존재하는 이유는 총 세 가지 때문이네요. 이윤 극대화, 주주가치 극대화, 기업가치 극대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이 세 가지 목적이요. 일정한 어떤 약간 조건만 충족이 되면요. 사실 이 세 가지가 뭐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지금부터 볼게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기업이 존재하는 목적을 알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경영학이 왜 발생했는지를 근원적인 물음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기업의 목표 첫 번째 이윤 극대화래요. 한번 볼게요. CFO가 연초에 자금을 조달해와요. 그래서 그 자금을 CEO한테 주니까 CEO가 그걸 통해서 우리 회사가 앞으로 미래가 밝은 쪽에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그렇게 해서 공장을 지어서 생산을 하다 보니까 제품이 나오고요. 제품을 판매해요. 그럼 그 판매된 게 쭉 나오는데 그렇네요. 기업의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이윤 극대화래요. 기업의 이유는 뭐냐? 바로 여기네요. 이걸 극대화하는 게 일단 첫 번째 기업의 목표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걸 극대화했어요. 이걸 가장 크게 만들었어요. 그럼 이 단기순위 기업의 이윤이요. 쭉 어디로 흘러가나? 그래요. 이거는 내 돈이니까 이게 쭉 흘러들어가서 자본에 흘러들어옵니다. 근데 자본이 해당되는 사람들이 누구냐? 나중에 우리가 회계나 재무에서 한번 배우겠지만 이 자본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그 회사의 돈을 납입한 주주가 돼요. 주주. 그래서 여기를 극대화한 게 이게 흘러들어가서 여기 흘러들어가니까 여기가 누구 거예요? 주주들 거예요. 그러니까 주주 가치를 동일하게 극대화시키고 있네요. 맞습니까? 그러면 여기가 이제 극대화됐어요. 그런데 아까 쌤이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어떤 조건이 성립되면 이게 주주 가치 극대화가 여기 해당되고 기업 가치 극대화도 같이 돼요. 왜?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부채는 일반적으로 일정하다 그래요. 그럼 부채가 일정하면 자본, 주주의 가치가 극대화됐습니다. 그런데 부채가 일정하면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가 일정하니까 여기가 극대가 되며 그 회사의 자산도 극대가 되네요. 그 회사의 자산이 극대가 된다는 말은 그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목표는 이 세 가지를 달성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어찌 보면 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기업의 목표예요. 그럼 여러분 경영학이라는 학문이 왜 발생했을까요? 그 경영학이라는 학문은요. 여러분 보세요. 기업의 1년의 경영 활동을 여러분들이 쭉 보셨는데 바로 기업이 이러한 1년 동안의 경영 활동을 할 때 보시면 요소에 다양한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어떤 전략 혹은 솔루션 같은 것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가져올까? 어떻게 하면 투자를 잘할까? 어떻게 하면 생산을 잘할까? 어떻게 하면 판매를 잘할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겠죠. 맞습니까? 그래요. 경영학이라는 학문은요. 결국 기업이 1년 동안 혹은 기업이 영속하면서 이런 경영 활동을 할 텐데요. 그 경영 활동에서 요소에 다양한 어떤 전략과 솔루션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전략과 솔루션에 대한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 학문이 뭐냐? 그게 바로 경영학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 이런 1년의 경영 활동에 바로 여기에 도움을 주고자 나온 학문이 바로 경영학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요. 자, 우리가 거의 다 했는데요.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제가 지금 기업의 1년의 활동을 쭉 판매해서까지 쭉 다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기업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런 활동을 쭉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지금 여기 보시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기업이 이런 활동을 할 때 물론 여기에 다양한 기계나 시스템 같은 것들이 여기에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사용이 될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요즘에 우리가 AI 시대니 무슨 빅데이터 시대니 혹은 머신 러닝이니 여러 가지가 있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 누가 존재해야 됩니까? 그렇죠. 사람이 존재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회사는요. 결국 아무리 뭔가 시스템이나 기계가 모든 걸 작동시킨다고 해도 결국 사람이 결국은 주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초부터 연말까지 바로 기업의 이런 1년의 과정 동안 바로 누가 계속 여기에 투입되고 있냐? 그렇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여기 투입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사람이 투입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우리는 인적 자원이라고 요즘 그럽니다. 인적 자원이라고. 바로 사람이 여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여러분, 조직이란 곳은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개별적인 사람들이 한 곳에 집단에 모여서 생활하는 곳이 바로, 그게 바로 기업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뭐냐? 그게 바로 확장이 되면 그게 바로 조직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기업이 이런 일련의 경영 활동을 하는 동안 바로 사람이 여기 요소에 다 지금 활용이 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게 뭐냐? 그게 조직이 되는 거죠. 바로 그 조직도 여기에 적용이 되고 있네요.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우리 전체 기업 경영의 일련의 과정을 다 봤습니다. 자, 제가 이거 왜 설명했냐? 바로 아까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경영학은 기업이 경영 활동을 할 때 요소에 필요로 하는 어떤 전략과 솔루션의 그 해법을 제공하는 게 바로 경영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로 지금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경영학의 8대 주제가 이 기업의 경영 활동에 정확하게 맞아 들어갈 겁니다.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힙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혹시 혼돈할까봐 제가 아까 이 기업의 경영 활동 순서에 1번, 2번, 3번을 했는데 살짝 요걸 좀 지울게요. 요거 살짝 좀 지울게요. 자, 이것만 좀 지우고 바로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요, 기업의 일련의 경영 활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에 과연 지금 말씀드린 경영학의 8대 주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회계학, 두 번째 재무관리, 세 번째 경영전략, 네 번째 뭡니까? 그래요, 생산 운영관리, 다섯 번째 마케팅, 여섯 번째 인사 노무관리,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경영조직론, 마지막 여덟 번째 뭡니까? 경영학 기타 주제, 이렇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 순서대로 쫙 나올 겁니다. 잘 보세요. 첫 번째, 왜 회계학을 배워야 되냐? 왜 회계학이 왜 나오냐? 잘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기업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제가 지금 뭘로 보여드렸냐? 바로 회계학에서 가장 중요한 2대 재무제표라는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계라는 건요, 우리 정말 숫자가 많고 해서 참 짜증나고 듣기 싫은 그런 과목 중에 하나인데, 회계는요, 우리 경영학에서 뭐라 그러냐? 기업의 언어랍니다. 기업의 언어래요. 우리가 사람 간의 소통을 하려면요, 사람과의 소통 때는 이 사람의 언어, 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국인과 한국인끼리 소통할 때는 한국이라는 언어, 한국어라는 걸 통해서 소통하죠. 말 그대로 기업도 외부 사람들과,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럼 기업은 어떤 식으로 소통하냐? 바로 이 회계라는 언어를 통해서 서로 소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경영학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출발점이 바로 그 언어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뭐가 오냐? 그렇습니다. 회계를 그래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회계.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기업의 언어라는 회계를 이렇게 전체를 좀 봐야 됩니다. 대표적인 포괄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돼요. 그 다음, 그래요. 기업의 언어를 이제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제 언어를 배웠으면 이제 그 언어를 통해서 활용해야겠죠. 그럼 보세요. 가장 먼저 기업이 어떤 사업에 투자할 때 연초에 했던 게 뭐였습니까? 그래요. 자금 조달을 해야 됩니다. 뭐냐? 우리가 과연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떤 비율로 가져올 때 이 자금 조달을 가장 싸게 가져올 수 있는지 그거 생각하는 게 가장 첫 번째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자금 조달과 이 자금 조달에 대한 솔루션과 전략을 제공하는 경영학 학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기업 재무관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재무관리 굉장히 이야기 많이 들어봤는데, 기업 재무관리는 결국 이거네요. 남의 돈과 내 돈을 어떻게 하면 싸게 가져올 수 있을지 그거 생각하는 게 바로 기업 재무관리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자금 조달을 해요, CFO가. 그럼 CFO가 자기 일은 여기서 끝이 나면 뭐 한다 그랬어요? 사장님, 제가 자금 가져왔습니다. 이 돈 가지고 우리 회사가 미래를 밝게 그렇게 전망할 수 있는 곳으로 좀 투자해 주세요 라고 해서 자금을 전달해 주죠. 그럼 CEO가 그 돈을 탁 받아가지고 그래요, 잔고 끝에 우리 회사의 미래가 밝은 그런 사업에 투자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잔고하는 이 시간 동안 투자 의사결정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전략적인 투자 의사결정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학문이 하나 있습니다. 경영학의 세부 학문. 그게 뭐냐? 그래요, 기업 경영 전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투자 의사결정에 바로 필요한 학문이 뭐냐? 세 번째, 그게 뭐냐? 경영 전략이 되는 거죠. 경영 전략.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오케이, 좋아요. 자, 이렇게 해서 CEO가 이렇게 투자 의사, 경영 전략이라는 이런 어떤 스트래티지 혹은 솔루션을 통해서 투자 의사를 딱 했습니다. 그럼 이제 뭐 합니까? 땅 사고, 공장 짓고, 거기 기계 설비 사고, 사람 고용하겠죠. 자, 그럼 이제 공장 지었으니까 뭐예요? 놀리는 게 아닙니다. 거기를 뭐예요?
자꾸 운영해야겠죠. 그렇습니다.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운영을 해야 될 겁니다. 바로 거기서 생산이 가장 효율적으로 혹은 뭡니까? 불량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생산을 하고 운영하는 데서 관리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공장에서 생산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네 번째 과목이 뭐냐? 생산 운영 관리라는 경영학 세부 과목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기에서는 우리가 SCM이라 그래서 Supply Chain Management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혹은 JIT 시스템이라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내용은 우리가 1차 경영학 개론 시간에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할게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생산 운영을 통해서 이 공장에서 이제 뭐가 나오냐? 제품이 나오게 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 제품을 이제 우리는 시장에 갖다 팔아야 될 겁니다. 그래야 기업이 이윤을 벌 수 있으니까. 맞죠? 그럼 바로 이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학문이 뭐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마케팅이 되는 거예요. 아, 역시 마케팅은 여기서 공부하는 거였네요. 됐습니까? 그래요. 그럼 마케팅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판매를 했죠. 그럼 매출액, 매출원가, 판관비를 제외하고 영업이익이 나오고, 그 다음 이자 비용을 제외한 법인세, 차감전, 영업이익, 그리고 세금을 내고 나니까 마지막 뭐가 나옵니까? 그 해의 뭡니까? 그 연도의 순이익이 나오네요. 이 순이익이 이렇게 흘러 들어가서 뭡니까?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며 결국 그건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네요. 맞습니까? 이게 바로 1년 동안의 활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업의 경영에 1년 동안의 활동에 이 요소에 반드시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하나의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렇죠.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 회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그렇죠. 그게 뭐냐?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의 자원으로 생각하면서 기업이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과 잘 뭉치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뭐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지금 5번째까지 했죠. 6번째, 인사, 노무관리 혹은 다른 말로 인적 자원관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그래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기업이에요. 사람들은요, 아주 다양한 성향과 다양한 배경에서 자라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기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하나로 밀집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뭐냐? 조직이죠. 그 조직을 다루는 방식은 개별 사람을 다루는 방식과는 좀 달라져야 될 겁니다. 그래서 7번째로 우리는 경영 조직론 혹은 다른 말로 조직 행동론이라는 걸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배우면 다 배웠네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뭡니까? 경영학의 기타 주제, 8번째 경영학의 기타 주제, 일반 주제를 배우면 되겠네요. 그래서 경영 정보 시스템 같은 거, 경영 정보 시스템 혹은 이러한 과정에서 필요했던 상법, 세법 뭐 이런 것들을 가볍게 마지막에 훑어주면 되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예, 이게 바로 여러분 우리 기업의 1년 동안의 경영활동을 보여드리면서 바로 이 세부의 경영학의 8대 주제가 과연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 방금 보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거는요 뭐 어디 있는 건 아니고요. 쌤이 경영학을 지금 이론으로도 공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기업에서 삼성에서 한 7년에서 8년 정도 실무 경험도 좀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론으로 배웠던 게 과연 실무에서 어떻게 접목이 되는가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혼자 한참 이런 좀 뭐라 할까요? 이런 골머리를 좀 쓴다 그래요. 좀 장고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실무에서 배웠던 게 이런 식으로 적용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느 순간 이걸 발견하고 저도 우리 그런 말 하죠. 유레카! 저도 정말 그랬습니다. 세상에 여러분 지금 혹시 제 수업을 듣는 친구들 중에 경영학 학생이 있다면요. 경영학의 8대 주제 자세히 보세요. 뭐예요? 여러분들 4년 동안 배우는 전공 필수 과목이에요. 전부 다. 네. 이게 왜 필수 과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네요. 경영학의 경영 활동에 지금 이 8개는 반드시 필요한 학문이었네요. 맞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걸 경영학과에서 8대 이 주제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해 놓는 겁니다. 하지만 그 누구의 선생님도 교수님들도 이게 왜 필수 과목인지 설명 안 해주죠. 예,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런데 실제로 실무도 경험해보고 이론도 공부해보니까 왜 이 필수 과목이 경영 활동에서 이렇게 필수 과목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는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 많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셨던 이게 뭐냐? 기업의 1년의 경영 활동이고 이 전체 8과목을 공부하는 게 뭐냐? 경영학 원론 혹은 경영학 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